학자라고만 생각하고 사상가로서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성인이 되고자 한다. 예. 오늘은 이 도적들을 토벌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나 이렇게 당시 명나라 시대 지도를 이렇게 대강 그려왔습니다. 대강 이렇게 가지고 와서 3대 전투가 있었는데 왕양명이 처음 그러니까 도적을 소탕한 3대 전투가 있습니다. 그걸 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정은 그러니까 퇴치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이고 이 난 여기 들어가 이 정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난리를 갖다가 잘 평정한다, 사로잡는다 하는 건데 첫 번째 정난이 바로 이 장남 이건 복권성에서 생긴 전투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강서성에서 생긴 전투고 이거는 광동성에서 생긴 이렇게 세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그 산속에 있는 도적들을 전부 다 토벌하는 그런 작전을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거는 사전 찾으면 공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감자는 또 이렇게 보니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감하고 공하고 이렇게 있는데 되게 감주로 읽어요. 보니까 이 왕양미 했던 중심 감주부 그저 크게 보면 길안부가 있고 감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복권선이 있고 정주부, 장주부 이러는데 거기에 대모산, 구연산 그리고 남흥부 이런 게 있고 남한부 여기가 주로 이 호광하고 이 광서하고 접견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통강, 횡수, 좌계 그래서 남강이 있고 말하면 여기에 주로 통강, 횡수의 도적을 갖다가 토벌하는 그런 과정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 왕양명이 남경에 있다가 그래서 큰 지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지도 남경에서 어디로 오냐면 남창을 거쳐서 그저 강서성에 남창을 거쳐서 기란을 거쳐서 남창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남경에서 남창까지 이렇게 거쳐서 기란에 와서 또 기란부에서 그 만안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 만안을 거쳐서 감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사실 45세에 이 벼슬을 뭐냐면 받았는데 무슨 벼슬이냐면 도찰원 좌첨 도오사 그렇게 하면서 그 동시에 뭐냐면
정장지구 수무를 맡았다. 그러니까 남공 및 정장지구.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도에서 보면 정주하고 장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복건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감주. 그러면 남한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광동성, 옛날에는 호광성, 광동성, 그다음에 복건성, 그다음에 여기 강서성, 이 네 지역에 출몰하는 도적들을 어떻게 소탕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 관군들이 계속 도적들을 소탕을 했지만 또 나타나고 완전히 끊지를 못했습니다. 끊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도시에까지 나타나가지고 평민들을 어떤 때는 죽이고 약탈하고 재물을 약탈했을 뿐 아니라 그다음에 또 못 사니까 이 평민들도 도적을 따라가가지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도적대가 돼버리고만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정에서 관군을 파견해가지고 소탕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네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그 명나라 조정에서 왕양명을 특별히 또 파견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순무로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 순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 가서 순찰하면서 이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민심을 바로 이렇게 잡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도적들은 얼러가지고 잘 어울려서 앞으로 도적질 하지 말라. 이렇게 그 무하는 것, 어루만지는 것, 순무할 때 어루만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주 하다 보니까 도적들이 맨 처음에 순무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재물도 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조금 듣는 척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런 그 일이 번번이 발생해가지고 왕양명은 오히려 순무가 그 도적을 더 왕성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3페이지 보면 정덕 11년 1516년 45세에 도철원 좌첨 도사에 임명됐다. 그래가지고 남공 및 정장지구 순무를 맡았다. 그래서 이 순무는 바로 이거 민심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지방을 순시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일이고, 정덕 12년 46세에 이때 사랑하는 제자 서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매제죠. 그러니까 매제인가. 그러니까 누이 동생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첫 번째 제자인데 서해가 상당히 똑똑하고 왕양명의 사상을 잘 뭐냐면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3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공자의 제자의 안현처럼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안현이 세상을 떠나자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천상이여 두 번 탄식을 한거 마찬가지로 왕양명도 바로 이 서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슬퍼했고 제물 짓고 곡을 했다. 그리고 7월 16일 제독 근무 도사를 제수받고 기패를 주어서 일하는데 편리했다. 기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그것을 누구의 간섭 없이 그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기패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기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사성을 갖다가 도적을 뭐냐면 이렇게 정벌하라 하는 뭐냐면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순무에서 강서, 복권, 광동, 호남의 네 성과 상관되는 일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상당히 살림이 빽빽하고
지세가 험난해서 도적들이 아주 창궐해가지고 치안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이 부임했을 때 해당 지역의 도적들은 벌써 10,000명이 더 가까웠고 재물약탈하고 사회질서를 흔들고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관부는 이 왕양명을 여기에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신명 이게 펼친다 상벌을 펼쳐서 인심을 격려하는 그런 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프고 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맡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소를 올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걸 갖다가 나는 이 왕양명 어렸을 때 폐병을 걸려가지고 폐가 약해가지고 결국 돌아가실 때는 설사하고 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항상 보면 이 파리한 얼굴 그러니까 상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고 상당히 빼빼 마른 그러니까 이마가 볼이 뼈 들어간 그러한 초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폐병이 오랫동안 휘둘리기 폐가 나빠가지고 오랫동안 30대 뭐 그때서부터 하여튼 뭐 젊었을 때부터 시원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결혼 아마 10대부터 그랬는지 결혼식 때 철중에 가서 도사를 만나 양생술을 갖다가 배우려고 했던 것도 자기 건강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5살쯤 돼서 45살 때문에 그 건강이 더 악화돼 가지고 그걸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왕양명의 그 어머니는 왕양명이 1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잠씨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관심 속에서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양명이 45살 됐을 때 할머니가 93세입니다. 그러니까 내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못하고 가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소를 4번이나 올렸는데 허락을 못 받고 결국은 임지에 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조정은 도적을 소탕했지만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 왕양명은 말하자면 1517년 정덕 12년에 훈령을 받고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양명은 하자마자 네 성의 각 성의 책임자한테 이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하는 얘기 첫째 뭐냐면 네 성의 군대 상황이 어떠냐, 군의 조직이 어떻고 군이 어떤 면에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조직은 어떤지 이 군량미는 있는지 하는 말이면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도적의 상황을 보고하라. 도적이 어느 지역에 잘 출몰 하는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잘 해서 보고를 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민심이 어떠한지 잘 파악해서 하라. 그다음에 그 부호들이 군량미를 댈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까지도 모두 상세하게 이 작전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지리적인 것도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산적이 은거하고 있는 지역의 교통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그런 보고의 근거를 가지고 나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 군대가 우리 군대가 너무 취약하구나, 산적에 비해서 취약하고 이 조직이 잘 안 돼 있고 겁먹은 뭐냐면 겁도 잘 내고 용맹하지 않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고 그다음에 또 조직도 잘 정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사실을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이것에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감주에 부임한 뒤에 그다음에 이 맨 처음에 작전을 벌인 데가 바로 그 정주부, 장주부 이 밑에, 그러니까 복건성에 있는 도적들을 먼저 치는 것입니다. 복건성에 있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이 대모산이라고 하는 산 있지 않습니까? 옆에 정주, 장주하고 감주 맨 밑에 대모산, 예, 대모산 있고 구련산 있고 뭐 이런데 이 대모산에 숨어 있는 혹은 또 여기 이 근처에 있는 그 숨어 있는 도적을 먼저 정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건성의 장남에 있는 뭐냐면 도적을 먼저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주의 감주, 내가 사전 보니까 공주로 돼 있고 또 보니까 감주로 돼 있습니다. 감주로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저 남경에서부터 남청을 거쳐서 기란으로 거쳐서 만안까지 이렇게 왔을 때 만안에 이르렀을 때 뭐냐면 도적들이 상선을 타고 오는데 이 도적들이 상선을 갖다가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왕양명은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오히려 상선 대를 아주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고 오히려 북을 치고 깃발을 들고 하니까 이 도적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고 오히려 해안에 올라가 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왕양명은 벌써 이 도적들이 조직이 없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출몰 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예? 마이크 안 됐어요? 그걸 파악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양명은 도덕질 하는 사람들도 선량한 백성들이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적하는 것을 보고 그걸 배워가지고 거기서 한 건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태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감주에 도착하거든. 너희들을 위해서 일정하게 뭐냐면 식량 같은 것도 하여튼 안정하게 너희들 먹고 살게 있고 해주겠다. 만약 그런 약속을 하고 감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75페이지에 본관은 그대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고생한다는 것을 보고한다. 본관이 감주에 도달한 뒤에 사람을 보내어 구제하겠다. 이때 그들은 반드시 곧바로 해산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임금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그들에 다시 배를 타고 무리를 결성해서 백성을 약탈한다면 구원관은 가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왕양의 말을 듣고 모두 감복해서 곧바로 해산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양은 정덕 12년 10월 16일 그 감주에 도착해서 관할한 전체 관원에게
훈령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도적을 소탕하는 방침 내지 정책을 다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령은 이렇게 보니까 순만지명을 비춰보니까 경계가 4성에 연접을 해서 도적이 거기서 출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과 골짜기가 험준해서 수풀이 아주 무성해서 도적이 그 속에 숨은 데다가 불시에 출몰해서 사납게 위협을 했고, 그래서 동쪽에서 쫓아버리면 서쪽으로 빠지고 남쪽에서 잡으면 북쪽으로 달아나고, 그래서 뭐냐면 도적을 소탕하려면 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왕양명은 아까도 다 파악을 했듯이 지역에 맞게 어떻게 도적을 소탕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과 군사를 조직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우리 군대가 어떤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 조직이 어떤지, 그리고 도적이 어떤 상황이 어떤지 이걸 갖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은 어떠냐면 적정의 그 보루와 요새의 왕래는 그 통로를 끊어버리는, 말하면 그러한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기본적으로 도적의 환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적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군의 정보성을 굉장히 아주 강조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갖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주의 도적 두목인 담사부하고 온화유 등이 활력이 매우 심해서 관부가 매년 파병해서 이러한 도적을 제거했지만 이 장주의 백성들이 도적이 오히려 매수돼 가지고 관병의 동향을 도적이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이 흔히 이쪽 관군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다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병한 백성 중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양명이 임명하고 나서 군대 상황 속에서 군대에서 전부 다 정보를 빼내서 저기다가 갖다가 알려주니까 여기서 무슨 작전을 세우자마자 저쪽에서는 벌써 알고 다 어떻게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왕양명이 우리의 그 군대에 있는 뭐냐면 이 간첩이랄까 이걸 모두 소탕해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어떤 병사가 고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그 노병이 도적과 몰래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그를 장막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적하고 통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니까 맨 처음에는 잡아뛰더니 나중에는 그 적과 내통한 사실을 알고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적의 내부의 그 일들을 전부 다 이 노병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 왕양면
이중 간첩 충분히 이용해서 저쪽에 간첩이었으니까 이쪽을 간첩을 또 보내가지고 역으로 간첩을 뭐냐면 그 심어가지고 적정의 사정을 전부 다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왜 실패했느냐면 과거에는 관군이 있었고 토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낭병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파견한 관병,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토군, 그 다음에 스위스의 용병처럼 낭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광동지구에서 자기 장족의 장사가 조직한 지방 무력 세력인데 장족이 바로 낭인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낭병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군적에 속하지 않고 이 관병이 될 수 없습니다. 군적에 속하지 않으니까 낭병은 부르는 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도적을 소탕하거나 혹은 또 왜구가 명나라 해안에 자주 침몰했기 때문에 침투했기 때문에 그 왜구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 것이 낭병입니다. 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랑자입니다. 이리랑. 이리처럼 무서운 아주 용감한 그러한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도적들은 낭병을 보면 도망가고 그만큼 무서워하고 했던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낭병을 찾다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낭병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도 왔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군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여기도 동원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낭병. 대구 쪽에서 썼다는. 예? 대구 쪽에서. 대구 쪽에서. 대구 포항 그쪽으로 해서 해변가. 예, 해변가. 예. 그래서 하여튼 낭병이 명나라 군대인데 왕양명 때도 낭병이 있었고 그 이전에 도적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이 낭병의 힘을 많이 빌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낭병이 용감하고 하지만 오히려 민간한테 폐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부녀자들 겁탈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도 좀 꺼리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양명은 그런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군대를 어떻게 조련해서 훈련시키느냐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었던 것입니다. 왕양명은. 그래서 그 군대를 새롭게 조직을 해가지고 도적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관병들이 낭병이 들어오면 낭병 하는 거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자기는 성과를 얻으면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성과 없으면 물러가고. 그러니까 군대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관군이 무력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병을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활졸 싸는 사람 혹은 또 칼 잘 쓰는 사람 또 기구를 잘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대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 1에서 77페이지 보면 전후에 군사 사무를 잘 처리하고 민중에 대한 교화를 강화해서 사회 민생의 편안한 생활을 나중에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낭병 달병은 내가 잘못 쓴 겁니다. 낭병을 자기의 정예 군대를 창건해서 도적을 소탕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 도적을 소탕 멸망시키는데 크게 동원해서 진격하지 않고 도적을 각계 격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남강의 이쪽에 도적을 먼저 격파하고, 그 다음에 횡수 통강이 있을 때 이걸 잘라가지고 횡수의 도적을 먼저
격파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통강의 도적을 격파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이두의 도적을 뭐냐면 설득을 해가지고 혹은 사로잡거나 혹은 또 해서 격파를 하는 뭐냐면 이렇게 격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도적이 오히려 관군을 집중포해가지고 포위하는 그 전략을 세우는데, 오히려 그 왕양명에서 전략이 바꿔가지고 이 도적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중적으로 뭐냐면 공격하는 그러한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 군대를 정예 군대를 건립해야 되는데 78페이지 보면 그 각 경비원 각수의 노수, 타수, 그리고 기쾌. 왜냐면 이 노수는 활을 잘 쏘는 사람, 타수라는 그 뭐냐면 잘 공격하는 사람, 뭐 기쾌는 그 당시에 무기를 잘 다루는 이런 사람에서 날래고 용맹해서 담력이 출중한 인사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현에서 89사람, 그리고 이러한 인물을 갖다가 뽑고 강서 복군 군대가 대개 500~600명,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만든 것이 1000명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병사를 부르면 상을 주고 하는 그 비용은 모두 상업세, 그다음에 뇌물 받는 벌에 속하는 이런 걸 갖다가 그 쇠수에서 또 상을 주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뭐냐면 왕양명은 잘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적과 내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십가패법입니다. 십가패법. 이게 우리가 문패라고 할 때 이 패자입니다. 우리 문패, 옛날에 문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문패다는 사람이 없죠. 문패 본 사람 있어요? 문패.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시골에는 있습니다. 그 요즘은 문패 달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절대로 뭐 아파트에 문패 이렇게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문에 딱 해서 문패 댄들 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문패. 그 문패를 다는 것처럼 이게 명나라 때도 10집안에 각 집안에 문패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패 10집안에 책임을 맡은 그 사람의 이름, 뭐 가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십가패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적이 민간에 들어와 가지고 정보를 캐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누가 왔다 그러면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 뭐 친척 뭐 그런 건 뭐 하지만 이상한 수상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벌써 내 도적과 내통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십가패법을 만든 이후부터는 도적이 이쪽의 관군의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알려주고 알았는데 이게 딱 막히게 되니까. 그 대신 왕양명은 뭐냐면 첩자를 보내가지고 이 산에 있는 그 도적들의 상황을 환히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피지휘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상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주의 그 도적은 뭐냐면, 장주의 도적은 그 중에서 호강 광서성에서 이 대모산 지구에 첨사부 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대모산이 있죠, 이렇게 지도에. 감주부 맨 밑에 그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 대모산입니다. 그러니까 대모산, 구련산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경계 지역이 이렇게 생긴 것은 아마 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서 그런지 하여튼 험한 산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모산 지구의 첨사부하고 온화소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도적들이 운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군이 바로 이 지역에 79페이지 보면 이 관군이 최후 승리하고 피살되고 포로로 잡힌 도적들이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원래 사실 이쪽 이걸 보구나. 이 대모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건성 군대하고 이 밑에는 광동성입니다. 광동성 군대하고 합작을 해서 이 첨사부하고 온화소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도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건성 군대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도적을 갖다 따라잡았는데 이 광동성 군대는 상당히 겁을 많이 내가지고 도적을 겁내가지고 그만 이 요충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요충지가 바로 상호산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런 요충지를 갖다가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6.25 때 철의 삼각지 뭐 아마 그거 기억하는 분들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철의 삼각지 금화, 평강, 철환 뭐 해가지고 있는 식으로 상당히 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호산이 인간 하나의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산을 가려면 굉장히 그 산이 아주 험하고 아주 그 길도 좁고 하나면 이러한 데 도적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담환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가다가 결국은 그 말이 진흙이 빨린 바람에 담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군이 상당히 의기소침을 했는데 이러한 군대를 토벌을 해야 되는데 이 토벌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페이지 보면 같은 해 2월 19일 밤 관군의 병사는 세 길로 나눠가지고 도적의 속을 상호산을 야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낮에가 아니라 밤에 뭐냐면 저쪽 적군이 그러니까 도적의 군대가 좀 쉬고 있을 때 야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도적들이 다 무너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건성의 군대가 다 했는데 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러한 사람이 첨사부하고 온화수가 가당동이라고 하는 데하고 전관이라고 하는데 숨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결국은 나중에 사로잡아가지고 처치를 하는 그런 데서 이 장남의 전투는 왕양매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밑에 지도에 이렇게 밑에 보면 장주서부터 대모산에서 구련산, 남흥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강서성에 있는 그릇인데 그 위에 남한부에 통강과 횡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통강 횡수, 그다음에 대유 남강, 그다음에 이 좌계 이렇게 하는 데인데 주로 도적이 뜨는 데가 뭐냐면 좌계, 횡수, 통강 이 지역에 도적들이 출몰을 하고 거기에 근거지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횡수에 있는 그 도적의 두목이 사지산이고 통광에 있는 도적의 두목인 남천봉이라고 하는 그 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남강의 삼적을 결국은 이 토벌을 하게 되는데 이 왕양명의 여기 보면 81페이지에 그 난공의 병사는 평소 훈련을 하지 않아서 연약하고 게으르다. 그래서 매벌 정벌이 발동하면 그 열흘이 지나서 나오고, 근데 상과 벌을 약속하면 열흘이 지나서 겨우 이룬다. 도적은 이미 그 다음에 벌써 분탕질을 하고 속으로 돌아간되고, 그래서 아직 후퇴하지는 도적을 만나면 그 티끌만 바라보고도 먼저 도망가고 교전도 해보지 못하고 이미 패배한다. 그래서 병력이 부족하면 포로 잡아도 이겨낼 수가 없고, 이러한 초포가 극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법률을 잃어버리는 허물이 생긴다. 그래서 초무, 그러니까 불러서 무망하는 그런 의로는 이 부득한 데서 출발해서 마침은 순수하는 것으로 상책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잘 부드러워서 뭐냐면 옛날엔 무망한 걸로 이렇게 상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초무가 너무 남발되는 것은 병력의 그 부족함을 말미암아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병력을 잘 쓰는 자는 시장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싸우게 하고 흩어진 병조를 거둬들여서 강한 이 도적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보지 않고도 도망가고 전투를 기다리지 않고도 패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것은 진격해 죽어도, 뭐냐면 진격하는 사람이 진격해가지고 그 죽으면 상을 내려야 줄 텐데 상을 내리는 공이 없고, 후퇴 도망가도 뭐냐면 그 죽이는 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공의 병사들은 모두 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적을 두려워하지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쓰임새를 구하려 하지만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왕양이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벌이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말미암는다. 이렇게 왕양명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기가 빠진 폐단을 지적하는 동시에 남공 도적의 형편, 금우의 정벌 방략을 상세하게 서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왕양명은 각 소굴이 붕괴되는 도적은 모두 횡수 통광서에 취합해서 임기에 여러 도적들과 접경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광동성에 있는 그 도적하고 접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이 정덕 12월 9일 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두의 도적을 갖다가 이걸 먼저 통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두의 도적을 정벌하는데, 이두의 도적을 정벌하기 전에 왕양명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쓴 글이 고유 이두소적, 이두의 적의 도적한테 알리는 그러한 고유문, 그러니까 고유문을 갖다가 발표했는데,
그래서 그 고유문이 83페이지서부터 85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문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양명이 그냥 도적을 추격해가거나 하고는 또 싸워서 죽이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그 도적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원래 도적이 아니지 않냐 하는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갖다가 먼저 통해 가지고 도적의 민심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돌려놓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러한 그 두목들한테 해서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든가 그 사람 참수한다든가 하는 말하자면 그러한 전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무인이 아니고 문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간답게 사나 도적도 결국은 마지못해서 도적이 된 것이지 끌려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말하자면 기본적인 생각을 왕양명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양명의 철학이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다 양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도 그러면 양지가 없을까?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적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다 있고 부모도 다 있고 자식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한원 수 없이 도적 소굴에 들어가지고 그 도적 노릇을 하기 때문에 왕양명은 바로 그 이두의 도적들한테 보내는 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유문, 그러니까 먼저 그런 글을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나서 도적들 중에서도 그 글을 읽고 나서 나중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투항하는 그런 도적들도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기는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과 무가 이렇게 겸해가지고 왕양명이 양쪽을 다 썼기 때문에 상당히 도적 토벌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83페이지에 보면 권호는 순무하는 것이 방침이다. 전적으로 도적을 멈추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직책으로 삼는다. 임명받은 시초에 바로 그대들이 해를 거듭쌓아서 향촌을 돌아다니면서 겁주고 선량한 백성을 죽여서 백성의 피해를 고발할 원자가 한 달이도 비는 날이 없었다. 늘 매일 왔다. 본인도 큰 군대를 조정해 그대들을 소탕해서 없애고자 했다. 그래서 복권에 따라가 그대 장 지역의 도적을 정벌하고 회군하는 날 속을 소탕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니까 이 남장 지구의 도적을 그 평정하고 목 빼고 사로잡은 것이 7,600여나 되었다. 당시 악을 창도한 도적은 40, 50사람에 불과했다. 악을 저지른 무리는 4,000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일시에 협박을 받아 알지 못한 새에 비참하게 슬픔을 느꼈다. 이에 따라 그대들의 속을 안에 역시 협박으로 따라한 사람이 없겠는가. 하물며 그들의 대부분은 대가에 자제되며 그 자제의 본래 일을 알아 의리를 아는 자가 있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한 사람도 그대를 위무랑한 사람을 파견한 적이 없다. 어찌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잘라버릴 수 없겠는가.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에 가깝다. 나는 마침내 그 마음의 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라를 보내 그대를 알려 깨우친다. 병력이 강하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더욱이 병력이 강한 자는 소굴의 험남을 스스로 말하지 말라. 모두 다 주설되어도 살아지 못한다는 걸 그들은 어찌 보고 듣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산속에 험한 요새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 자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인간의 정감에 부끄러워하는 것을 몸에 도적이 이름이 붙는 것보다 지나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부끄러움을 또 뭐냐면 일으키도록 것입니다. 도적질을 해도 너희들 부끄러워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냥 도덕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이렇게 보면 당초 도적을 따라갈 때도 산 사람이 죽음을 길을 찾는 것이니 오히려 제거하려면 이것이 바로 제거된다. 이제 행위를 거쳐서 선을 따르려면 바로 죽을 사람이 사는 길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에 돌이켜 어찌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 어쨌든 말인가. 그들이 당시에 도적을 따라가는 것은 거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려고 하면서 행동을 바꿔 선을 따르기로 요구했다면 우리 관북에 어찌 그들을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적을 죽이는 그런 것은 결국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죽이려 한다면 나의 본심이 아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늘이 죽인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을 저지른 자는 처음에는 다 조종의 아들이다. 한 부모가 10아들을 낳는데 8명은 착한데 2명은 배반하고 거슬려서 8명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의 부모 마음은 2명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다 착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도덕질을 하고, 그러니까 100분의 한 20밖에 안 된 너희들을 하늘 없이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백성은 나의 동포다. 그대들은 모두 나의 아들이다. 나는 끝내 그대들을 쓰다듬고 불쌍히 해서 그대들을 죽일 수 없다. 아, 슬프구나. 말이 이해를 자 눈물이 떨어지는구나. 뭐냐 이렇게 글을 갖다가 쓰니까 이 뒤에 있는 도적들을 상당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왜냐하면 이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은 인의의 도가 아니다. 사람의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의 여러 도적들은 이 고유문을 읽고 감동해서 이 항복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귀향한 그 도적들이 황금소라든가 유소 그 한 500명 이 되는데, 왕양명은 이 사람들을 또 오히려 관군에 또 편입을 해가지고 이 횡수 통강에 투입을 하는 그러한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에 이렇게 보면 예,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다른 이론은 머리에 싹싹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데 이 도적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내가 몇 번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선생님 책을 보면 야 이상해.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내가 이거를 보기에서 한 10번은 읽었어. 그래 이거 또 읽고 또 읽고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억하는 머리가 이게 따로 있나 보다. 이론적인 거 뭐 이런 거 갖다가 이런 거는 탁탁 개념이 탁탁 들어오는데 행수 뭐 동강 도적 이름 뭐냐 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것들이 그리고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하나씩 써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또 기억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만 잘 스토리텔을 잘하는데 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미안합니다. 남은 게 그 횡수하고 통광의 전투인데
맨 처음에 그 횡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85페이지에 이 나옵니다. 뭐냐면 85페이지에 그 1517년 10월 9일 왕양미 군사를 이끌고 남강에 도달했는데 지금 지도 보면 공주 옆에 그 남강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남강에 도달했는데 의관 이장원과 의관 유복채가 적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은 맨 처음엔 부인을 했지만 왕양미 뭐라고 그러냐면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죄를 면해 주겠다. 그대들은 군부대에 남아 이 죄를 이고 공적을 세우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갚으면 오히려 공적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정함과 유복채 두 사람이 특별히 왕양명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을 뭐냐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관군이 이 통강과 횡수의 도적들을 공격할 때 반드시 18번의 병목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좁은 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지세는 지극히 험해서 산들이 에워싸고 산세가 험준해서 도로는 아주 좁습니다. 따라서 관부가 앞서 몇 차례 파병했지만 이곳에서 모두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보라고 하는 기술자가 있는데 오랫동안 도적 소굴에서 살면서 여러 차례 산채, 성보 등을 수축하는데 참가했으니 그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관군이 그 사람을 찾아내면 바로 도적 소굴의 지형을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장보는 바로 관군에게 잡혀서 압송되었는데 왕양명이 그를 또 불러서 듣건대 그대는 도적의 산채를 수리하고 만드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죽을 죄다. 이게 사형감이다. 이 말을 듣고 장보는 머리를 숙여서 변명했습니다. 나는 단지 생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도적을 도우러 온 것은 아닙니다. 왕양은 참 침착하게 나는 그대의 죄를 묻지 않겠다. 도적의 산채는 반드시 험한 곳에 의지해서 세워졌을 것이다. 그대의 몸은 비록 도적의 소굴에서 살았으니 그 중에 가장 요점되는 곳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대에게 명하는 산채가 포진한 곳 주변의 부서 정황 크고 작은 출입로 모두 다 나한테 알려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도적 소굴을 한꺼번에 소탕할 수 있으면 그대들의 모두 상을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왕양한테 술대접을 받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보가 왕양령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것에 감격해가지고 도적 소굴을 상세히 그려내서 지형도가 상세히 보고됐습니다. 이 지도는 도적이 점거한 중요한 요새와 좁은 입구 또 진격하고 후퇴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또 표시하고 이 산령과 요새 그다음에 평평한 길과 험한 길 이걸 다 구분해서 점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산에 오르고 내려오는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고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는지 그리고 산채
네 곳에 술이 건조한 전망대 상황도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면 이 지도를 보고 자세히 본 다음에 정덕 12년 10월 7일 밤늦게 각 군로의 그 군관들을 일제히 진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일 도착하자마자 이정함 유복택에 명해서 각각 그 사람과 말을 수령하고 네 군데에서 적군 동향을 탐지하고 때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도 했습니다. 관군이 대거 기습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적석으로는 완전히 경적을 올리고 도적들을 집합시켜서 관군에 대항했습니다. 이렇게 도적의 사기는 크게 진작된 동시에 대체로 많은 도적들은 험한 요새 입구를 재빨리 모였습니다. 돌, 나무 등을 상해서 공사를 하면서 관군과 죽을 각오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도적들은 이미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관군이 가까이 접근해 올 수 없자 왕양면 야간에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일 상호 왕양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도적과 30여리 되는 곳에 진영을 차렸습니다. 그는 사병들에게 대량으로 나무를 베고 참호를 파고 전몽들을 건조하고 장기적으로 주둔한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왕양면 장관 뇌제 및 수유에게 명해서 산을 잘 타는 초부 400명을 나누어서 이끌고 여기서 깃발을 두고 암벽을 기어 올라와서 부근 산꼭대까지 도적 소굴을 향해서 탐지했습니다. 왕양면 두 사람에게 깃발하고 포화를 가지고 가라고 명하고 이 다음 날을 기대해서 관군이 거병할 때 깃발을 펴고 발포해서 불을 붙여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일 새벽 관군은 18명의 병목에까지 나아갔고 도적들은 험한 지형에 의해서 관군을 맞이했습니다. 먼 산 가까운 꼭대기에 포성이 우레같이 울리는 소리를 갑자기 들리고 연기가 사방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관군이 외치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했고 총과 화살이 일제히 발사됐습니다. 도적들은 관군이 이것까지 기습하고 들어올 줄 예측하지 못해서 도란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양명은 병자 궤도, 그 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왕양명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거에 도적이 18년에 18곳에서 되는 그 병목이 이런 것을 모두 다 깨뜨리고 도적이 괴멸해서 돌아간 뒤에 관군은 그 승리를 타고 추격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추격을 통해서 연속해가지고 이 횡수의 그 도적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이게 쓰지를 않았는데 사실은 이 왕양 도적이 도적을 가가지고 숨을 때 이 관군이 모두 그 복장을 도적 복장을 해서 저쪽 복장을 해가지고 추격을 했을 때 이 높은 곳에서 이 관군을 갖다가 도와줘서 또 올라가게 했다. 이런 그 전략을 또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수의 도적 두목인 그 사지산이 그 사지산을 잡아가지고 그 시장 저자에다가 효수를 시켰습니다. 어떤 책은 그냥 죽였다 이렇게 되는데 사지산을 그다 두적은 효수를 시킨 것입니다. 효수라고 하는 것은 목 잘라가지고 걸어놓는 그런 걸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통강이 상당히 요새인데
천연 요새고 진출로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 관군이 도착한 뒤 바로 전투를 하면 안 되고 먼저 군대가 주둔하고 대오를 잘 정비해서 군대 위험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뒤에 다시 방법을 찾아서 적군을 항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위력에 눌려서 굴복하는 것을 보면 필연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연약하게 생겨서 도적의 두목인 남천봉이 항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밤 왕양명은 의관, 의정원과 유복태, 종경 등을 통강에 가서 남천봉을 설득하라고 파견했습니다. 항복한 날짜는 10월 28일부터 11월까지 사흘 주고 한정했습니다. 남천봉은 이러한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상당히 귀순할까 하는 것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양은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귀순을 먼저 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천봉이 도적대들의 속을 다른 도적으로 소집해서 상의했지만 서로 다투기만 하고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통강을 공격을 했고 30일 저녁 관군은 따로 나누어서 이 통강의 관에 가장 좁은 곳에 도달해서 비밀리 군대를 잘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적군은 아군이 이때 진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했던 이정함, 유복 이 사람들은 계속 항복해서 귀순하는 것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하고, 그런데 관고는 그걸 통해서 사면팔방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적군은 깜짝 놀라서 부지런히 방어를 했지만 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관군은 추격해서 동강에서 매복하고 해가지고 이러한 18가지 병목을 전부 다 소탕을 해버렸습니다. 13군이나 되는 것을 다 소탕해버리고 왕양명은 관군에게 명해서 각계의 험한 요새와 병목 입구를 엄격하게 지키고 나머지 도둑들을 서로 연락을 못하게끔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왕양명도 거기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주둔시키고 11월 5일에서 13일까지 관군은 열 군데 도적 소굴을 격파를 했고, 큰 도적물인 남천봉은 도망갈 때 관군에게 포위돼 가지고 결국은 최종에는 낭떠러지에 뛰어내려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동의 호광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통강에 달려왔을 때 이미 벌써 통강은 평정된 뒤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은 1년에 전쟁 비용을 다 쓰고도 여전히 도덕을 맞이하기 부족함을 걱정했다. 그런데 왕양명 선생은 도적을 소탕한 것을 보면 재를 불로 날려버리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훅 불어서 다 아침 일찍 출전해서 저녁에 승리를 알리니 참으로 신인이다, 신 같은 사람이다. 이게 왕양명은 한 달 동안에 횡수 통광의 도적을 소굴을 쓸어버리고 사지산, 남천봉 86명의 도적무리를 참수하거나 3168명의 도적무리를 붙잡았다. 그 밖에 포로가 2336명이었고 왕양명이 횡수 통광의 도적을 평정한 뒤 12월 5일
이 승의현 설치소를 올려 조정이 뭐냐면 상유, 대유, 남강 3현에 각 새로운 땅에 승의현을 설립하고 횡수진을 설립할 것을 청구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면 이 저기 중간에 통강, 횡수, 숭의현 그 있죠. 대유할 때 숭의현. 그래서 이 도적들을 토벌하고 나서 이 행정구역을 갖다가 일부러 설치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너무 멀어가지고 이 통치가 잘 안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숭상하는 그런 현이다 해가지고 숭의현을 그쪽 지역에다가 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지도에 보면 숭의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양명이 건의해서 세운 현 이름이 숭의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두의 도적 머리를 취하고 이두의 도적을 소탕하다 하는 말하자면 이런 규절이 있는데 오늘 보충한 게 십가패법 뭐 이거는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대어법 반포 하고 횡수 도적을 평정한 것이 성무법에 효수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때 왕양명이 시 한 수를 읊는데 뭐라냐면 이 사지산이 그 죽기 전에 왕양명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적이 어떻게 이렇게 단결이 잘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식들처럼 품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한테. 그리고 서로 단결을 잘 시켜주고 서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깡패가 의리가 아주 강한 것처럼 이 도적의 의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결해서 관군이 오는 걸 갖다가 물리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양명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동지상구 상구지 자동 기용 당면 실용 병전 수시 영제자 불급 당년 도적공. 그래서 동지는 서로 구한다. 뭐냐면 지자동 서로 구하니까 뜻이 같아져 버린다. 이게 동지가 서로 구하니까 뜻이 같아져 버리고 같아져 버리니까 기용 당면 실용 어찌 당면에서 영을 잃어버림을 용납하겠는가. 병전수시 영제자 이 병전은 이 핵심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군가에게 똑똑한 사람일 것이다. 불급 당년 도적공 이 당년에 우리가 이 도적공만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관군이 이와 같이 도적처럼 이 단결돼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광의 도보를 평정하고 숭의현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의 지중렬을 정벌하고 뭐냐면 하나의 병도를 죽이지 않고 거대한 그 도적을 주멸시키는 것이 이두의 그 작전입니다. 그래서 정덕 13년 1518년 1월 7일에서 3월 8일기간 동안 왕양명 군대를 끌고 광동 용천형으로 가서 일거의 이두의 도적 근심을 씻어버렸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양명 구련산 도적을 평정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구련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모산 있고 구련산 있고
같은 해 4월 20일 왕양명은 리드 처분소를 상정하고 리드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건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 소로 올린 겁니다. 이드 도적을 평정한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호광, 강서, 광동, 복권의 여러 도적 중에서 가장 강인하고 교활한 것은 이두의 도적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두의 그 우한을 정벌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왕양명의 병법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공격하는 마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두의 도적 소구를 일거에 소탕할 수 있었다. 왕양명은 위대한 유학자일 뿐만 아니라 걸출한 군사가이기도 하다. 이두 처분소는 이 전쟁의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것을 보아 왕양명의 사유가 치밀하고 모략이 남을 뛰어넘는 군사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결국은 아까 말하자면 이두에게 알리는 뭐냐면 그러한 글을 갖다가 쭉 썼기 때문에 이두의 도적들은 상당히 많이 흔들려 어렸지만 그래서 흔들려 어려서 89페이지 보면 이 황금소, 유선, 유점이, 온중수 등이 모두 투항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리드의 도적 두목인 황금소가 왕양명에 투항했고 왕양명은 그를 죄를 사면하고 아울러 안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해주고 황금소 등은 왕양명의 도적 터벌을 돕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래서 황금소를 임명해서 500여 명의 용병을 이끌고 횡수 도덕을 토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두를 평정하기 전에 이 횡수 통강을 평정을 할 때 이두에 먼저 고유문을 뿌렸습니다. 이 고유문을 뿌렸을 때 이때 황금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도적이 그러니까 투항을 해가지고 뭐냐면 여기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덕 12년 10월 왕양명이 일거에 횡수 도적 소구를 탕평했다는 소문을 듣고 도적 지중용은 두려워서 하면서 왕양명이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리드를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요새의 주동자 지중용, 고비갑 등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동생 지중환 200명을 늙고 약한 병사를 왕양명에 투항시키고 관군이 도적 소구를 치는데 도움을 줄 의사가 있다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지중용 등 도적들은 진정으로 그러한 의도한 것은 관군의 허실을 알아보고 기회를 보아서 관군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자기 동생을 갖다가 항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 정덕 13년 3월 노가 등이 용천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노가가 누구냐 하면 사실은 이 지중용하고 같은 패로서 싸우고 있다가 이 지중용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노가는 일찌감치 그러니까 왕양명한테 귀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중환이 지중용의 동생인데 왕양명의 진지에 와서 이렇게 동정을 살피는데 왕양명이 벼랑간 노가 앞에다가 너 이 나쁜 놈, 이 지중용이 항복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방해해가지고 오히려 너희 나쁜 너 그래서 감옥에다 넣어버려. 그러니까 노가는 항복을 와가지고 감옥에 갈 생각도 없었는데 묶여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중안이
그 자기 형한테 다 보고를 하는 것을 왕양이 알기 때문에 일부러 짐죽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가지고는 사실은 내가 한 것은 이쪽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노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묶어 두었습니다. 묶어 두고 있으니까 이 지중용은 왕양이 오라고 그랬을 때 그 동생한테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직접 정말 참 노가를 아주 감옥에 가두고 이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에 기꺼이 이 난공까지 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 한 40명, 어떤 데는 90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90명을 끌고 왕양명한테 왔습니다. 그 왕양명한테 오기 전에 군사훈련장관이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군대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군대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의사가 없구나. 이래가지고 지중용이 왕양명한테 온 겁니다. 그때 12월 달인데 12월 하면 28일인가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이튿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왕양명이 하는 얘기가 아니 여기서 설도 좀 세고 돌아가야지. 네가 가려면 8, 9일 걸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뭐 대접을 잘 하게 되겁니다. 대접을 잘 하면서 옆에 한 40명이 거느려 있으니까 그 주위에는 또 왕양명이 갑사 군대를 전부 다 배치하고 언제든지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양명이 저 시내, 난공 시내도 데려댕기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지중용이 안심도 되고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다음에 가려고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고 지중용이 너무 포악하는 걸 갖다가 왕양명이 다 알기 때문에 설득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뭐냐면 매복한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40명 아니라 이 지중용을 갖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이두의 도적은 이 지중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흩어졌지만 그러나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졸병들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가 이 점을 모두 잡아들이고 왕양명은 노가가 쓴 뭐냐면 종이를 들고 노가는 그다음에 바로 풀어줬죠. 이튿날 풀어주고 뭐냐면 이 지중용이 이 저지른 죄과를 전부 다 나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적 소굴에 파괴한 것이 38군데고 사로잡아서 참수한 도적의 무리는 29명, 작은 도적의 무리는 38명, 2006명, 도적의 포로는 892명. 그 전리품 이런 게 전부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그러니까 그 삼리를 평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양명이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통광의 도적을 평정하고 나서 20년을 설치했고 이두의 지중용을 정벌하고 그 하나의 병들도 죽이지 않고 거대한 도적을 전부 다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횡수에서 왕양명이 양사덕이라고 하는 그 제자한테 편지한 귀절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파산중적 이, 파심중적 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도덕은 깨트리기는 쉽고 파는 깨트린다. 산중적 산속에 있는 도덕은 깨트리기 쉽고 근데 깨트린다. 심중적 내 마음속에 있는 도적은 깨트리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중적이 뭐냐? 이 도적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깨트리기 쉬운데 심중적 이게 뭐냐면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욕은 상당히 깨트리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유명한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양명은 이 정보를 하는 도중에서도 강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냥 무인처럼 도적만 정보를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또 모아서 강학을 한 것이 제2차 강학식입니다. 그때 강학한 것이 뭐냐면 고본대학과 주자만년정론, 그 다음에 전승록, 상권, 그 다음에 삼교 이동론, 이거를 강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고본은 뭐냐, 고본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 뭐지만 대학은 원래 사실 예기의 한 편목이었습니다. 예기라고 하는 책. 이게 어떤 건? 이 대학과 중용은 예기의 30몇 편 중에서 한 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학하고 중용은. 그런데 이 대학과 중용을 사서로 만든 것이 주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서 집주를 하면서 노노맹자와 함께 사서를 만들고 대학과 중용을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만든 것이 주자입니다. 이 주자는 대학의 삼강령, 과 8.5가 있을 때 사실 원래 경과 전이 없었는데 이 경과 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경과 전. 그래서 삼강령에서 대학 지도는 제명명독하고 친민하고 지어지선이다. 요게 삼강령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명덕을, 자신에게 있는 그 명덕을 밝히고 남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내와 남이 나아갈 길은 지선으로 나갈 길이다 하는 말하면 이것이 삼강령입니다. 근데 주자는 이 친민이 아니고 신민이다,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 신으로 고친 것은 잘못됐고, 친민이 고본, 옛날에 그 얘기 속에 있는 그 대학 그대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친민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이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철학이 그러니까 일시에 완성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45세 이후에, 그러니까 이 대학의 고본을 통해서 처음 이렇게 신민이 아니라 친민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조목 중에서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극평전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자가 해석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용장에서 깨달은 뒤에 경물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본대학을 갖다가 강조하고,
그래서 경물 치지했을 때 치라고 하는 것은 완성한다. 이 지는 양지를 현실에 이루기 때문에 치양지가 결국은 50세 이후에 그 왕양명이 강조하는 철학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데가 지행합일인데, 지행합일을 다시 얘기하면 그 양지를 실현하는 것, 뭐냐면 실현하는 것이 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과 지가 합일된 뭐냐면 이러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도적을 소탕한 것도 일종의 지행합일이 완성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작전을 알고 그 작전대로 계획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왕양명이 이 도적을 토벌한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모택동 시절에 그 당시에 중국 철학사는 어떻게 쓰였냐면 모택동 시절의 중국 철학사는 유물론과 유심론의 투쟁이다. 투쟁사라 이렇게 철학사를 보고 동서 철학을 전부 다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의 그 철학사에서 주자는 객관 유심론자고 왕양명은 주관 유심론자다. 그리고 기학자들은 정행거는 유물론자다. 이게 유물론 유심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양명을 이 주관 유심론자로 봤기 때문에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이 토벌, 이걸 특히 그 모택동 시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소수민족을 뭐냐면 압박한 것이다, 토벌한 것이다. 그게 왕양명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수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양명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쓰는 것은 뭐냐면 왕양명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도적을 토벌한 것이 소수민족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소수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소수민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토벌을 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8명 중에서 한두 명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 8명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한두 명을 갖다가 벌을 준 것이다. 이 바로 그런 논리를 왕양명은 폈는데 요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중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왕양명의 철학을 그렇게 뭐 소수민족의 탄압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모택동 시절의 얘기고, 오늘날은 오히려 이 시진핑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자기의 얼마나 좋습니까? 사소한 도적들 전부 다 평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조선 시대에 그 정몽주가 굉장히 뭐냐면 조선 시대 적입니다. 정몽주는 뭐냐면 끝까지 반항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태종 이방원의 칼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조선조에서는 그런 충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굉장히 오늘날도 전보다 더 높이 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도 요즘 보면 시진핑이 야 이렇게 좋은 사람, 이 도적을 이 중앙을 위해서 특히 다음 시간에 할 영왕을 갖다가 토벌하는 그런 사건은 굉장히 아주 현 정부한테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왕양명을 대하는 그 평가가 시대마다 사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이 왕양명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무사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무사도의 정신이 왕양명의 이러한 그 도적을 토벌하고 하는 뭐냐면 이런 사건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왕양명은 문인뿐 아니라 무사의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고려 말에 무신 정권이 잠깐 생기고 나서 무신이 이렇게 길을 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무신이 큰 역할을 한 적도 있죠.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로 대접을 못 받았는데, 이 왕양명 같은 사람은 중국의 그 역사에서는
이 문신일 뿐 아니라 무신인 그 왕양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양명은 정보를 하는 싸움을 하는 도중에서도 강학을 했다고 하는데 제자를 놓고 그다음에 또 강학을 했고 그래서 대학 고본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주자 만년 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자가 처음에는 육상산하고 좀 달랐지만 마지막에는 심학으로 기울어졌다 하는 말하자면 이런 투의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습록 상권이 이때 편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해가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가 전습록 상권, 지금 상중하 3권인데 상권 중에서 일부가 편찬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삼교가 유불도가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뭐냐면 이런 점을 왕양명이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왕양명의 군사 사상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군세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26살 때 변무 팔사에 왕양명의 군사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비급 재산을 쌓아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쌓아가지고 위급한테 대비한다. 그리고 사단이 용장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쓴다. 사관이 성비 그러니까 군대를 간단히 해가지고 성비 비용을 절약한다. 둔전이 적시 그러니까 군대가 있는 곳에 농업을 해서 식량을 농하게 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행법이 진위 법을 엄격하게 시행해서 위험을 떨친다. 그다음에 6번 부은이 경로 그러니까 은혜를 갖다가 베풀면서도 뭐냐면 도덕에 대해서는 노함을 갖다가 발휘한다. 그다음에 7번 손소의 전대 작은 것을 줄이고 큰 것을 온전히 한다. 그다음에 8번은 엄수의 승패 지키는 것을 엄밀하게 지켜가지고 폐단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뭐냐면 이런 것을 갖다가 변무팔소에다가 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 전투, 횡수 통강 전투, 이두 전투가 모두 왕양의 3대 전투는 뭐냐면 문과 무를 겸비한 인간의 인재의 등용과 그걸 또 육성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러니까 낭병을 쓰지 않고 군대 자체를 정병했다. 그러니까 아주 군대를 아주 정병으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농사를 지면서 군대를 갖다가 하는 병농일치를 썼고 군비를 절감시켰고 군법을 엄석하게 했고 그러니까 인과 의로 도덕적인 걸 가지고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다음에 지휘권을 자유를 보장을 했고 그러니까 안으로 닫고 외적인 것을 도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왕양명은 군사의 전략은 첫째 계교 색정 아주 계획을 잘 비교해서 상담의 정황을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남을 아는 마냥 이런 것이고 공심수기 그러니까 이 빠른 운용 전술 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갖다가 딱 공격을 해가지고 이 사기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병의 수시 군대는 때에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요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양명의 군대가 성공한 이유는 인의라고 하는 군사 운영의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상을 최소화하고 주모자만을 엄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하의 기계교를 상당히 분석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고립화시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군기 확립과 과감한 실천력을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후 복구를 통한 사회 안전을 갖다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승의현이라든가 평화현 이런 걸 갖다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을 하면 지행합일의 철학을 싸움터에 전장에서 구현한 것이 그 3대 전투였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강은 여기까지 3대 전투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